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 앞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마침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평창올림픽,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회담, 다시 남북 정상의 9.19 평양 선언 등 세계사적 빅 이벤트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분단과 적대의 장막이 찢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치켜올린 손은 전쟁의 과거를 뛰어넘어 화해의 현재를 뜨겁게 맞이하고 평화의 미래를 향해 우리 민족이 던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모든 것은 확연해질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북의 진전된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공전적 평화 조치가 합의된다면 바야흐로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군사 긴장을 해소하고 교류 협력을 전면화하며 특히 경제 협력을 통해 공존 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전인 미답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 내달려야 합니다. 그 길에 당장 한국경제 제도약의 탈출구가 예비되어 있고 군사 안보적 평화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통로 역시 준비되어 있으며 마침내 이루어야 할 정치적 통일을 향한 역사적 축적의 지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으셨고 총리의 대답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평양선언의 역사적 의미,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예,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남북한 간의 비핵화 논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만 이번 평양 정상선언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적인 조치까지 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군사 분야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적대 행위를 종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 하는, 그리고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북 정상 간에 서로 신뢰와 또 소통을 또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장관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저는 남북 관계가 대화의 국면을 넘어서 실천의 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장관의 그 평양 선언에 대한 역사적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무엇보다 비핵화를 논의해 나가는 것은 이제 북미 관계, 북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8월 달부터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 평양 정상선언을 통해서 북미 관계도 다시 대화로 나가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정상선언에 영변 그 핵시설 폐기라든가 또 북한의 동창리 핵미사일 발사 실험시설 폐기 같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았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양 정상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한 공식적 언급이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이루어지고 전 세계인들 앞에 공표된 것, 이런 것들은 비문서적이고 또 비정형적인 것이지만 상당한 정서적 그 가치를 내장하였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평양 선언에 대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NLL을 내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NLL은 뭐 사실상 전혀 저희가 손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부에서는 NLL 포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판문점 선언에도 그렇고 이번에 평양 정상선언 부속 합의서에도 우리가 북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넘으로써 오히려 더 진전된 그런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다와 육지의 면적을 대비해 보면 바다에서는 조금 뭐 내준 것 같아도 육지에서는 뭐 상당히 얻었다 그런 그 논리대로만 하도 그 다음에 또 해안포나 포병 전력의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얻은 것이다 이런 그 평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좀 확실히 자신 있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평화구역, 공동어로수역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국에 내어줬던 우리 바다에서의 조업권 이런 것들을 우리 어부들이 다시 행사할 수 있어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한 5천억 원 안팎의 이런 그 실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제가 백령도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났는데 저런 그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 정책을 지지하고 있더라 이런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볼 때 중국 배는 3척 있었는데 우리 배나 북한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공동어로 수역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당국자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또 과제 수행의 단계로 남북관계는 발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지난 9월 14일 날 그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남북 한간에는 24시간 365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평양 정상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또 남북 군사당국 회담, 체육 분야 각 분야의 회담들이 또 계속해서 열리고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의 대화는 정례화, 상시화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군사회담, 고위급 회담, 또 연락소 기능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은 좋겠습니다. 그 뭐 정상의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착실하게 후속 조치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락소 기능과 관련해서 서울과 평양의 상주 대표부로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간의 공동기구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관이 관심 갖고 설계하고 임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앞에 다른 분들의 질의 과정에서 또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과정 일각에서는 평양 선언도 이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우리 국회와 또 긴밀하게 설명을 드리고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대개 이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그 요청에 필요한 형식상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부분을 제출했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우리가 철도도로 연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 효과도 함께 우리가 고려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대로 그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근거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헌법적 수준에서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헌법적 수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동의 비준 절차를 밟는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친 김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평화 국면, 이 국면은 야당과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 장세가 확장되고 있고 정부가 과감하게
고급 정보까지도 야당과 국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부터 나서셔서 야당과 대화하시고 그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 정책이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관성,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의 정책 아젠다 중에 하나인 통일 협약의 추진 또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예. 장관과 저의 입장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직히 아쉬운 대목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 고위급 회담, 군사회담, 뭐 당국자 회담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얘기는 있지만 경협재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가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단 경협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어느 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는 수준까지는 이런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저희가 경협을 섣불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그런 걸 풀어나가는데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개성공단이나 그런 경협이 제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접근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당시보다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면 재개한다, 뭐 재가동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그만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북미 간에 핵을 둘러싼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이런 조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종전선언과 비핵화 관련한 북의 실천적 조치 이런 것들에 빅딜이 일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재의 완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그 정부가 너무 정세 변화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지적하시는 또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저희 정부로서도 현 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도 있듯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재개가 된다면 일단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현재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나가고 또 개성공단이나 그런 지역을 유지 관리하면서 앞으로 재개될 경우에 보다 더 저희가 쉽게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그런 계획을 제가 갖고 조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의 답변을 다시 요청하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가동하는 조건이 종전선언 이것이 일어나면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전선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재 완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 이것은 다른 조건이고 우리가 제재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또 국제정치적 조건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전선언이 일어나면 제재 완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 최근에 교착 국면이 타개되는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이나 우리 대통령의 방북이나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의 회동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그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빅딜, 1차적 빅딜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표현합니다만 그거 외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조율된 적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관계 당국이나 뭐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 사기극을 펼쳤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보복과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후에 북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전선언 취소해도 된다. 또 제재 완화가 일어났다가 그 제재 완화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일종의 딜 과정들이, 빅딜 과정들이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이 외교장관과 협력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셨던 그 정신, 국제사회가 북의 진전된 비핵화 태도에 이제는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제가 볼 땐 제재 완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능동적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감 떨어지면 감 터집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감 꼭지를 따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외교부 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에서 만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그 구체적인 의제나 장소에 대해서는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번 방북 때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고 계시는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에는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미국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의 남북 채널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은 잘 될 거다. 또 북의 비핵화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이런 것들의 빅딜이 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장관은 너무 국회에 적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측의 평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미 측의 비건 대표 또 우리 한반도 본부장 사이에서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많이 전달을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돈 교섭 본부장과의 회동에서 네. 혹시 제재 완화 관련해서 의제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미국 측의 입장은 아직은 제재 완화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가 되려면은 미국은 물론이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의논에 있어서 미국의 목소리가 핵심적이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으로서는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의중이 확인된 거 있습니까? 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의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전선언은 결국은 선언의 내용이 무엇일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미국 측의 그런 어떤 이 합의나 미북 사이에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 특히 미국의 의중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매우 궁금해하는 사안이고 제가 통일부 장관한테도 요청했습니다만 외교장관께서 야당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하시면서 조성되는 평화 정세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공론이 모아지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화면 봐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재판거래 연루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 윤병세 장관과 외교부가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주도적으로 임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윤병세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또 윤병세 장관이 외교부에 대책회의 문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그것이 외교부가 작성한 걸 법무부와 공유하면서 당시에 회의 자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던 외교부의 입장 역시 기계적 형평성을 위해서 찬반을 다 다루었지만 차는 한 페이지, 반은 두 페이지를 다룸으로써 외교부의 속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와 관련한 입장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전 장관이 외교부 내에 있는 마지막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지금 성실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수사 결과 외교부가 또 별도로 취할 조치가 있다 하면은 검토를 해서 취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야당 의원님의 질의 중에 인용되었던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유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화됐던 이런 내용들이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중재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상대의 진위를 이쪽 상대에 전달하고 또 설득을 하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김정은 위원장께 전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북미 간에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언론의 단견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훨씬 많은 언론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트리뷴은 문 대통령이 핵심적 주도자, 키 리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유럽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문 대통령의 진실은 역사 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2차 회담이 끝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화 국면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깊은 넓은 이런 수준에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통일부가 연락 기능이나 대화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이런 수준에서 정부의 대처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유관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범정부 차원의 격상된 전략기구가 총리 주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계가 되면 그런 필요가 있을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이행 준비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총리회담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총리가 나서야 될 때도 당연히 총리회담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총리가 나서시겠지만 국정원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안보실 이런 걸 넘어서 범정부 차원의 말하자면 정상적 평화 국면의 확산과 그 사업을 위해서 총리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화면 좀 봐주십시오. 제가 민통선을 좀 다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화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민통선을 좀 다녔는데 민통선을 해마다 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 통행의 불편함 이것을 해소해 주길 요청합니다. 혹시 RFID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초소 입출입을 간소하게 하는 그런 장치죠. 예, 정부 차원에서 13억 정도만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통선 전역에 걸쳐서. 예, 우선 내년 예산에 15개 초소에 이걸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는 모든 민통선 초소를 초소에 이런 장비를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땡길 수 있으면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하고 연천에서 이미 20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면은 저는 내년에도 민통선 전역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처음에 제가 의뢰했더니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동안에 분단돼 있고 적대의 과정 속에서 민통선의 개발이 지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민통선을 그대로 패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통선에서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분들의 그 불편함부터 해소해주는 이 쉬운 일부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리께서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는 물론 이려니와 이제까지 국내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는 분단과 대치의 현장을 보러 거기를 갔다면 이제는 기적 같은 평화와 화해와 공동 번영의 모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보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절차는 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협 국면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남북 경협 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국회가 이 경협 국면에 주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협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 을 출신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